안녕하세요. 킵다이어트 전문가 김경미입니다. 다들 건강하게 한 주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번 이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 걱정에도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고, 특히 큰애가 이번에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 입학이 연기됐죠. 전국인 초중고가. 그래서 첫 입학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혼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는 새로운 업무가 추진이 되어서 온통 거기에 또 정신을 쏟느라고 정말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 격일로 방송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막 엊그제 방송하고 또 부랴부랴 준비해서 또 이틀 후인 오늘 또 방송하고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여유가 전혀 없이 한 가지를 간신히 해내면 또 정신없이 다른 한 가지를 간신히 해내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일과를 계획하거나 아니면 여유를 갖지 못한 채 일을 진행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스트레스가 좀 되게 심하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이런 점에 있어서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하시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도 이제 무작정 스트레스에 휩쓸려 가면서 인간관계를 좀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지금 저변에 좀 스트레스가 깔려 있구나. 아니면 이런 상태에서는 누군가에게 스트레스가 쉽게 표현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스트레스를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겠구나 하는 것들을 자각을 또 하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힐링하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크게 무리가 없이, 크게 뭐 문제가 될 것이 없이 오히려 이제 에너지를 좀 더 갖고 추진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작용하는 원리를 알고 자신의 심리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장점이 되는 것인지를 느끼는 반면에, 예전에 정말 몰랐을 때, 이런 부분을 전혀 몰랐을 때 나라든가 저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모르고 계실 여러분들이 단순히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 이런 표면적인 것들에 휩쓸려서 얼마나 힘든 상황으로 치닫게 될지,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질지, 아니면은 왜 갈수록 이런 사회적으로 심리 문제가 악화가 되고 있는지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아요. 이처럼 이제 다이어트에 있어서도 자신이 다이어트에 임하는 마음의 작용 원리를 알게 되는 것만으로 약간 이제 불필요하거나 아니면은 자신에게 피해를 만드는 다이어트들이 상당 부분 감소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정말 내 자의적으로 의도해서 내 가치를 위해서 필요에 의해 다이어트를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예전처럼 이런 상처나 스트레스에 휩쓸려서 무분별하게 다이어트를 할 때 힘들었던 그런 정도, 그런 게 아니라 더욱 쉽고 쉽게 다이어트가 할 수 있도록 가능해질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좀 보편적으로 알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걸 보편화시키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 오늘도 지금 난리통에 다이어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굉장히 전국이 난리죠. 근데 이 난리통에 다이어트 심리 상담 라이브 방송을 시작합니다. 벌써 오늘이 28회 차예요. 강채연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지금부터 다이어트 심리 상담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건데, 다이어트에 관련된 기존의 뭐 식이요법이나 아니면 운동요법에 관련된 궁금한 점이라든지 아니면은 다이어트를 하면서 발생하는 심리 문제점들 있잖아요. 뭐 다이어트에 강박이 발생했다거나 아니면은 끊임없이 자꾸만 뭐 음식이 계속 당긴다거나, 그런데 이게 단순히 식욕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라는 점들, 혹은 주변에서 누가 다이어트를 했는데 성격이 좀 이상해졌어요 라는 부분 같은 거를 기탄 없이 질문해 주시면은 이제 제가 실시간으로 채팅창을 보고서 상담을 해드리는 부분이고요. 질문이 없으면 저는 제가 가지고 온 준비해온 부분만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랜만에 뵙네요. 그래서 오늘도 끝까지 방송을 함께,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끝까지 아마 안 계실 테지만 끝까지 굳이 들어주신다고 하면은 저도 좀 의아해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렇게 막 재밌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슈가 되는 부분도 아니고 재미도 없는데 왜 이걸 끝까지 듣고 계시지? 하면서 조금 의아해지기도 하는데, 아무튼 열심히 제대로 된 정보 전달하려고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올라오기 전까지 제가 가져왔던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봐 드릴게요. 어떤 질문이었냐면은, 다이어트를 정말 여러 번 해왔는데 정체기가 올 때마다 의지가 약해져서 포기를 하다 보니 요요가 더 심하게 와서 처음 다이어트를 했을 때보다 살이 더 쪘습니다.
식욕이 억제가 안 돼서 식욕 억제제를 달고 사는데 약을 먹는다고 해서 더 살이 빠지는 것도 아니에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물론 뒤에 부분은 제가 발췌를 했기 때문에 생략이 됐는데 결국 계속 살은 계속 찌는데 다이어트를 제대로 못하고 포기를 하게 된다. 어떡하냐라는 질문이셨어요. 이게 바로 다이어트의 정형적인 사례죠. 악순환에 들어간 사례예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짚어볼 부분이 있긴 한데 일단 가장 먼저 아셔야 될 부분은 이 정책이란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를 시작을 하면 여러분들도 너무 흔하게 드는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뭐 다이어트라는 단어 자체도 그렇고 정책이니 뭐 세트 포인트니 뭐 이런 기타 고유 명사들에 대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이렇게 자신이 생각하는 이미지로 의뢰 넘기시는 경우가 많은데 정확한 그 개념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굉장히 잘못된 길로 빠져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정책이라는 것은 이 말 그대로 체중을 감량을 하다가 감량이 멈춰서 정체된 상태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초기에 다이어트를 시작을 하게 되면은 수분과 근육이 손실이 되면서 내가 노력하는 대비 체중 감량이 좀 보다 쉽게 일어나는 상태가 돼요. 이때 이제 극단적으로 시기를 조절을 하면 할수록 이제 감량폭이 더 커지기 때문에 초반에 엄청 불타오르죠. 막 다이어트에 매진하게 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얼마 가지 않아서 정체기를 맞게 되는데 요즘에는 정체기의 시기에 대해서도 제가 예전에 다이어트를 했던 때보다 훨씬 빠르게 정체기 시기가 와요. 왜 그러냐면 식이요법에 대한 이런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 대부분들이 식이요법에만 매달려 있기 때문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실은 처음부터 운동, 식이 조절을 전공법으로 가지 않고 무조건 식이 조절만 극단적으로 하다 보면은 그 효과성이 점차 줄어들게 되면서 1주, 2주 만에 벌써 정체기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운동과 식이 조절을 동시에 하게 되면은요. 꾸준히 감량이 되다가 한 달 내지 한 달 반 정도가 됐을 때부터 정체기가 원래 오거든요.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 그럼 정체기는 과연 무엇이냐? 라는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다이어트 초반에 나타나는 정체기는 결국 근손실이죠. 근육량이 감소를 하면서 나타나는 대사저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수분과 함께 근손실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전만큼 몸 자체가 배출을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다수의 여자분들이 운동 대신 먹을 것을 줄이죠. 내가 운동할 바에는 안 먹고 만다. 이러면서 다이어트를 하세요. 그만큼 여자들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몸을 움직이고 활동을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정상적입니다. 이건 자신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원래 여자들은 운동보다는 식이 조절을 많이 하려고 해요. 어쨌든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계속 근육량이 감소를 하면서 대사가 저하가 되고 정체기가 빨리 오고 그에 대해서 포기를 하게 됐을 때 이제 저하된 대사량을 가지고 먹는 건 원래대로 돌아오다 보니 예전보다 살이 더 찌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정체기가 온 상황에서 내가 단백질 보충제도 먹고 뭐 근력 운동을 시작을 하면 정체기는 극복을 할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이런 1차 정체기 이후부터는 무조건 지방이 빠지게 된다라는 신호거든요. 아, 더 이상 빠질 게 없어서 이 상태로는 근육 더 이상 안 빠져. 그래서 체중 감소 안 돼. 그러니까 근력 운동을 하면 더 살이 빠질 거야 라는 신호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방은 이런 부피 대비해서 무게가 좀 가볍다 보니까 체중적으로는 잘 티가 안 나요. 좀 빠진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그동안 이제 열심히 버닝을 해왔던 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회의감을 느끼게 되죠. 아니, 왜 죽을 듯이 안 먹고 있는데 살이 안 빠지지? 내가 오늘 식욕 참느라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왜 체중계에 변화가 없지?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면서 포기의 길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운동과 식이요법을 전공법으로 제대로 하게 되면은 초기부터 근육은 좀 유지가 되죠. 근력 운동도 같이 들어가고 하니까. 그리고 지방은 타기 시작하면서 감량은 좀 느려요. 감량은 이제 막 극단적인 식이 조절을 했을 때보다 느리지만 그리고 고생은 좀 더 하죠. 운동도 하게 되니까. 근데 정체기는 더 한 달에서 한 달 반 사이에 다소 늦게 찾아오게 된다. 그렇다면 다이어트는 무조건 운동과 병행을 하는 게 정답이냐? 사실은 맞아요. 저도 이제 다이어트에 있어서 심리적인 문제를 알기 전까지는 일단 무조건 근력 운동과 식이요법이 병행되는 것만이 다이어트의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던 운동 맹신론자 약간 이렇기도 했었어요. 이렇게 몸에 국한된 다이어트는 현재까지는 이런 근력 운동과 식이 조절하는 방법이 최고입니다.
그 외에는 편법들 있잖아요. 뭐 어떤 식이요법이 요즘엔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왔으니까 간헐적 단식이니 뭐 ALCCF 식단이니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하게 나왔으니까 거기에 많이 매달리는데 사실은 운동이 결합돼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건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운동과 식이요법을 정석으로 하더라도 정체기가 온다라는 거예요. 근육이 아무리 유지가 되고 근력량이 조금 더 늘어난다고 해도요. 결국은 섭취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신체의 대사율이 떨어지는 상태다 보니까 즉 몸 전체는 에너지를 잘 소비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근육의 에너지 소비량에만 초점을 맞추고 의존을 하게 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에너지 소비는 근육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근육을 통해서 하는 에너지 소비량은 한계가 있고요. 신체 전체 소비량 중 퍼센테이지도 좀 적은 편이에요. 의아하죠? 우리가 외부적으로 노력을 해서 키울 수 있는 소비량이다 보니까 우리의 의지대로 조절할 수 있는 소비량이다 보니까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지금 운동법 그 다이어트 방법이다라고 할 수는 있어요. 사실 이제 킵 다이어트에 들어서면은 이 근육에 따른 에너지 소모보다 정신적인 뇌활동 에너지가 더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채택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 전까지는 이런 근육량에 따른 에너지 소비가 가장 컸다. 근데 우리가 운동을 하면 운동하는 그 순간에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살이 빠지는 것도 있지만 커진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계속 에너지 소비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사율이 점차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엄밀히는 근육뿐 아니라 호르몬을 분비하는 것에도 에너지가 쓰이고 뭐 소화를 시키는 것에도 에너지가 쓰이고 심장이 뛰는 것에도 에너지가 쓰이고 뭐 간에서 해독작용하는 거 뭐 생각으로 하는 뇌의 활동 이런 모든 장기를 운영하고 신체 기관을 운영하는데 전부 다 에너지가 쓰이고 심지어 근육에 쓰이는 에너지 소모보다 더 크다는 점이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되면 뭐 근육은 그렇다 쳐요. 내가 뭐 단백질 보충제 먹고 그리고 운동을 했으니까 좀 커졌어.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시기를 제한하면서부터는 기타 모든 장기 및 호르몬 분비 이런 면에서 대사가 저하가 되면서 에너지 소모율은 결국 낮아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계점이 오면서 체중이 정체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점에 있어서 일부 전문가들은 되게 쉽게 얘기를 해요. 지금까지 해오던 다이어트는 그냥 일상이었다고 생각을 해라. 그리고 지금부터 새로 다이어트를 시작한다고 생각을 해서 기존보다 더 강도가 높게 뭐 설사 섭씨는 그대로 두더라고 하더라도 운동량을 더 높여라. 강도를 더 높여라. 그러면 정체기는 극복이 된다라고 아주 말은 쉽게 하죠. 즉 이제 운동하는 양이 많아져야 운동하는 동안에 칼로리 소모가 더 높아지고 근육이 더 커지게 돼서 대사율이 증가한다고 오로지 근력량에만 의존을 하게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는 더 이상 돌아올 수가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근력 운동 죽는 날까지 할 수 없잖아요. 그걸로 근육량에만 의존을 해서 대사율을 높여놓으면 그 운동을 멈추는 순간 결국 요요가 극심하게 돌아온다라는 얘기가 같기 때문에 이 말이 무엇이냐면 죽어라 굶고 운동해도 살이 더 이상 안 빠지는 상태가 정책이죠. 그 상태를 계속 유지를 죽는 날까지 해야지만 그 몸이 유지가 된다는 게 다이어트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죽는 날까지 그 상황을 유지해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 주신 질문자님 같은 경우는 식욕 억제제를 달고 산다는 얘기는 결국 이 단계까지 와보지도 못하고 앞서 말씀드린 초기 1, 2주에서 정체기 요요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계속 수분과 근육만 빠졌다 쪘다를 반복하면서 대사율만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거는 이제 정체기의 실체를 알았다 치고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 식욕 억제제에 대한 부분이죠. 당연히 식욕이 억제가 안 되는 상태이다 보니까 식욕 억제제를 복용하고 계실 텐데 이게 식욕 억제제뿐만 아니라 커팅제도 들어가 있을 것이고 뭐 기타 뭐 불면증이면 이제 수면제도 들어가 있을 것이고 소화 기능 돕는 소화제도 들어갈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어쨌든 이 약에 너무 완전히 의존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질문자님은 다이어트를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운동을 하고 싶지 않다는 말과 같고 다이어트를 하고 싶지 않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실제로 자신이 다이어트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다이어트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여러분은 만약에 내가 생존을 하는 데 위해서 운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몸이 너무 아픈데 운동으로 개선이 된대.
그럼 여러분 당연히 운동합니다. 반드시 해요. 그리고 내가 사고를 당했는데 재활 운동을 해야 된대. 그러면 그 운동 반드시 합니다. 이렇게 생존을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필요성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이어트를 위해서 운동을 한다? 사실 하기 싫거든요. 여러분 하기 싫으시잖아요. 귀찮고 하기 싫어요. 정말 고도 비만이어서 내가 운동하지 않으면 죽는데 하지 않는 이상은 다이어트는 무관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을 빼야 하는데 막 날씬해야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 필요성이라는 게 아니라 살이 빠져야 남들이 좀 제대로 나를 봐줄 것 같고 내 자존감도 좀 회복이 될 것 같아서 같은 것이지 실제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사실 인간의 마음 자체가 신체가 건강하게 생존을 하고 여자로서는 그 의미, 즉 행복을 추구하는 나가는 데 있어서는 다이어트라는 개념은 필수가 아니에요. 설사 내가 좀 뚱뚱하고 외모가 빼어나지가 않다고 해도 충분히 행복하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외모 때문이 아닌데 외모의 탓으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게 된다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진정으로 다이어트에 의해서 자기가 운동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반면에 다이어트에 목숨 거는 분들 계시죠. 다이어트 중독에 들어갔거나 예전에 저처럼. 그런 분들은 이미 필요에 의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강박, 즉 심리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것이고 이 점을 빨리 모두가 깨달아야지만 지금 질문하신 질문자님도 마찬가지로 식욕 억제제를 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걸 못 깨닫는 이상은 식욕 억제제 절대 못 끊어요. 이제 식욕 억제제를 계속 복용을 하다가 몸에 엄청난 무리가 와서 더 이상 이렇게 가면 나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존과 연결이 되면 그제야 비로소 끊을 수 있게 됩니다. 저도 예전에 저의 경우에도 계속 식욕 억제제에 의존을 하고 끊지를 못하다가 반동성 부종이라는 게 좀 심하게 생겼어요. 반동성 부종이라는 거는 이제 식욕 억제제에는 무조건 이런 이뇨작용 같은 게 섞여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면 수분이 빠져야 드라마틱하게 일단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몸이 자꾸 이뇨작용을 해. 그러면 몸에서는 생존과 직결해서 몸에다가 틈만 나면은 수분을 좀 저장해 놔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반대로 몸에 수분을 저장하게 돼요. 그러면 부종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반동성 부종이 좀 심각해지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너무 붓고 너무 이게 힘들어져서 이렇게 가면 진짜 좀 큰일 나겠구나 싶어서 이제 약을 끊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아니면 식욕 억제제 의존은 어지간해서는 끊을 수가 없다라는 점이에요. 그런데 여자가 꾸준히 행복의 감정을 느끼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이 스트레스와 상처를 회복하는 그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지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마이너스의 감정을 극복해서 상처의 감정을 극복해서 플러스의 감정으로 넘어가는 순간에 행복을 느끼는 것이다 보니까 이건 다이어트랑 무관한 작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를 종결할 수 있으려면 감량을 성공했든 안 했든 인생에서 난 더 이상 다이어트 필요 없어 라고 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마음의 작용 원리를 기본적인 것은 알아야 한다라는 부분이고 이것을 명심하시면 지금 질문자님이 반복하시게 되는 다이어트에 앞서서 뭐가 더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점을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한 가지 반드시 명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식욕 억제제는 한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세게 처방을 받는다고 해도요. 그 식욕 억제제가 듣지 않는 순간이 와요. 왜냐하면 식욕이라는 것은 결국 욕구이다 보니까 몸에 어떤 작용을 한다고 해서 멈춰지는 게 아니라 심리 문제에 의한 욕구예요. 이게 다른 욕구로 옮겨가기도 하고 내가 식욕이 억제가 되는 몸에 무슨 흥분작용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 것과 전혀 무관하게 나는 계속 뭔가 음식을 먹어야 돼. 입맛이 돌고 안 돌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죠.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제가 앞전에 식욕 억제제의 위험성 이런 거 굉장히 설명 많이 해놨기 때문에 그 영상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양은서님 입맛이란 것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걸까요?
상처를 치료하기 전에는 다르게 의도를 하면 조절이 되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입맛이 떨어지기도 해요. 맞습니다. 입맛이라는 것은 어쨌든 감각기관인 거잖아요. 우리가 이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인 감각기관의 작용이에요. 그 중에 미각이죠. 입맛과 관련된 것은 이제 입안에서 느껴지는 건데, 이 여자들은 기분의 작용이 주된 작용이 아니라 감정의 작용이 주된 작용을 해요. 그쵸? 근데 이 감정이라는 것은 기분처럼 계속 하나의 추구를 해나간다고 해서 한 방향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3일을 주기로 아니면은 조금 이제 기복이 항상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기복을 갖게 되죠. 아무리 내가 즐겁고 재밌는 일에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즐거워진다 하면은 이제 무의식에서 상처를 끌고 와서 하나씩 감정이 조금 다운되기도 하고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그러니까 항상 즐겁지만은 않은 게 정상적인 여자의 마음작용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기분은 감정이 지속되는 것에 대한 영향을 받는 게 기분이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작용하는 이 감각기관은 내 감정 상태에 따라서 내가 긍정 감정에 있느냐 아니면은 상처의 부정 감정에 있느냐 그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당연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항상 식욕이 없어. 아니면 항상 입맛이 좋아. 이거 조금 문제가 생긴 거죠. 계속 우리가 심리의 밸런스를 유지한다고 해서 이렇게 균일하게 일직선으로 쭉 유지가 되는 게 심리의 밸런스가 아니라 어느 정도 간격 안에서 오르락 내리락 그 폭이 완만하게 유지가 되는 게 심리의 밸런스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점인 거예요. 그래서 양은서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상처 치료를 하기 전에 조절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의식적으로 제어를 한 부분이 컸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지금 상처 치료가 일어나고 난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마찬가지로 밸런스가 알아서, 심리의 밸런스가 알아서 식욕을 조절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막 특정하게 심리치료에 대한 아주 특장점이냐 그게 아니라 우리는 원래 타고나기를 심리의 밸런스라는 것은 심리 자체는 인식하고 기억하고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섭취하는 인식 그리고 표현에서 배출하는 표현 이런 것들이 알아서 조절이 된다라고 하면 식욕은 누구나 자연스럽게 조절이 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호르몬이 너무 자연스럽게 분비가 돼요. 내가 에너지가 필요로 하다 할 때 입맛이 식욕 촉진 호르몬이 작용을 하면서 뭔가를 공급해. 그래야지 내가 에너지를 쓸 수 있기 때문에 라고 딱 필요한 에너지에 대한 만큼만 식욕이 촉진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적정량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쓸만해. 에너지 쓸만하니까 더 이상 필요 없어 라고 하면 식욕 억제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적당하게 딱 필요한 부분만 쓰고 나머지는 더 이상 섭취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과도하게 식욕이 촉진된다. 이런 에너지의 필요성과는 다르게 너무 과도하게 식욕이 촉진된다라는 것은 상처와 스트레스에 대한 기분 전환 용도로 힐링의 용도로 필요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코르티솔이라고 뭔가 당질을 잡고 섭취를 하게 되면은 기분이 좋아져요. 그런 당질에 의해서 호르몬이 또 작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따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도 어떤 다이어트의 문제나 식욕 같은 문제를 봤을 때 이런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심리의 문제를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이것보다 무엇보다 근본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심리가 회복이 되면은 가장 먼저 변화를 하는 게 수면의 질이 좀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 수면을 하면서 회복이 되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안정체계를 이루게 된다라는 점이죠. 수면이 안정체계를 이루면 우리가 호르몬 분비량이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항상 직접적으로 몸과 마음은 연동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점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양은선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입맛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딱히 식욕이 막 폭식으로 이어지지 않고 하는 것도 정상적이라는 점. 그리고 제가 이제 뒤에 이어서 말씀을 드릴 부분인데 가끔 이렇게 심리가 안정이 된 상태에서도 식욕이 막 미친 듯이 땡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양은선님처럼 심리치료나 상처치료가 된 상태에서 식욕이 갑자기 느껴지는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똑같은 생각이 드실 거예요. 지금 뭔가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신기하다. 스트레스 받으니까 뭔가 좀 먹고 싶네, 계속. 역시 몸은 마음의 방어기제대로 계속 똑같이 반응을 하는구나. 이렇게 몸과 마음의 연동작용을 막연하게 이론으로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자신이 직접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뭘 해야 하느냐?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만 처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치료 과제를 하든 다른 기분 전환을 하든 그 스트레스만 사라지면 식욕이 사라진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뭐 그게 아니면
그냥 좀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굳이 하지 않아도 이렇게 조절이 되는 부분이다라는 거고, 저 같은 경우 생각을 해볼 건데 오늘은 좀 외부 활동도 못 하겠고 시간도 딱히 안 나고 그리고 기분 전환도 아예 못 하겠어. 어차피 좀 주어진 것은 끝내야 되니까 급한 대로 단 걸 좀 먹으면서 기분 전환을 해야겠다. 이렇게 방법과 해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저절로 갖게 되는 능력이 또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때 단 것을 먹는 것은 근본적인 스트레스 해결은 아니죠. 말 그대로 기분에 대한 전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지속이 되면 계속 당기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만약에 업무라든가 아니면 내가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가 조금 오래 지속이 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럴 때는 그거를 피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사실 스트레스가 발생했을 때 음식으로 기분 전환을 한다던가 술을 먹는다던가 이건 어떻게 보면 좀 회피를 하는 부분인 거거든요. 기분 전환이라는 것은. 근데 그걸 피하려고 들지 않고 빨리 이 근본적인 스트레스를 해결해 놔야겠다. 라는 결론이 나게 되면 그러면 일에 좀 더 매진을 해서 빨리 이거를 끝내놔야지만 내가 온전하게 스트레스가 힐링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스트레스라는 거는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자신이 극복을 하게 되면 열정과 재미가 생겨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여자분들은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마음의 방어 기제가 스트레스를 제거하는 작용이지만 여자분들은 어느 정도 수용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분 전환을 하면서 회피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수용해 버리거나 이 수용해서 억압을 하면서 상처로 만들어 버리게 돼요. 그런 부분이 이제 심리 문제로 이어지고 이제 심리 장애까지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참고를 꼭 하시면 답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나 정상적인 작용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많이 얘기가 길어졌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또 질문이 올라오기 전까지 제가 또 가져온 부분을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얼마 전에 SNS에서 이 다이어트 식품 중에 차전자피 가루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실험하는 영상을 보고서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 어떤 실험이냐면은 이 물에다가 기름을 띄워놓고 그 위에 차전자피 가루를 이렇게 부었더니 기름이 이렇게 덩어리가 져서 물 아래로 쑥 가라앉는 영상이에요. 근데 아마 기름이 그렇게 배변으로 배출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나 봐요. 그쪽 의도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한 가지 아셔야 될 점은 뭐냐면은 일단 기름은요 차전자피 가루에만 응고가 되는 게 아니고 기타 이제 고온 입자 가루들 있잖아요. 뭐 밀가루가 됐든 뭐가 됐든 다 부어놓으면 응고가 됩니다. 그래서 막 이제 아주 깐난 이제 아기들 막 문 자꾸 열고 하는 애들이 자칫 찬장을 열어가지고 기름 바닥에 막 부어놓고 아니면은 우리가 음식하다가 기름 쏟았거나 이럴 때도 그 위에 밀가루 뿌려가지고 이 쓰레받기로 이렇게 쓸어 담으면은 응고가 돼서 다 쓸어 담겨요. 딱히 차전자피 가루만의 특성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섭취한 기름이 배변으로 배출이 되려면 일단 위에서부터 소화가 일어나기 전에 딱 타이밍 맞춰서 그 차전자피 가루를 먹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것도 타이밍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일단 응고가 되었다고 한들 위산 그리고 소화액으로부터 100% 기름의 흡수를 막을 수 있느냐? 그것도 사실 불분명한 부분이에요. 근데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그런 것을 얘기하지 않아도 이 차전자피 가루는 제가 굉장히 저도 좋아해요. 식이섬유다 보니까 소화 활동에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줘서 막 변비가 있을 때도 엄청 좋고요. 그리고 이게 수분을 만나면 막 팽창을 하기 때문에 약간 포만감도 많이 들어요. 먹어놓으면은.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이점인데 굳이 기름까지 커팅하는 커팅제인 것처럼 이렇게 과장 광고를 하는 부분이 참 석연치도 않고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제 막 커팅 작용까지 기대를 했다가 오히려 실망을 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뭐 이렇게 필요 이상의 과장된 효과를 보여주는 게 참 안타까웠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었던 게 뭐냐면은 과장 광고에 있어서 저희 친정어머니가 이번에 굉장히 고가의 건강기능식품을 구매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건강기능식품이 나쁘다는 주의가 아니에요. 꾸준히 복용을 하면 건강기능식품은요, 반드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를 보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도 선호를 좀 하는 편인데, 문제는 저희 친정어머니가 막 이제 방문 판매를 당하신 건데, 그 설명서를 막 보여주시면서 온갖 막 질병 있잖아요. 막 30가지가 넘는 질병에 효과가 있다고 막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이제 설득이 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될 점이 무엇이냐면은 만약 여러분의 수면의 질이 좀 좋아졌다. 아니면은 대사율이 조금 좋아졌다.
아니면 뭐 면역력이 조금 올랐다거나 소화력이 좀 좋아졌다. 이렇게 기본적인 신진대사와 관련된 기능이 조금만 좋아지면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질병들이 전부 다 조금씩 다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신진대사와 기초 체력을 보완하는 것들이 만병통치약이 된다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한의원에, 저는 이제 척추가 좀 안 좋은 편이라서 한의원에 갔는데 한의사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잠을 잘 자야 허리도 잘 낫는다라는 거예요. 자는 동안 몸이 회복을 하기 때문인 건데, 그 당시에는 제가 아니 허리 아프면 허리에 관련된 시술을 해주거나 아니면 허리와 관련된 약을 복용해야지 무슨 잠을 잘 자. 뭐 한의원은 어떤 질병으로 가도 결국 이런 원기 보충에 대한 약만 지어주네? 그러면서 이제 양약보다는 다소 좀 떨어진다, 효과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물론 어느 특정 질환이 있을 때는 그 질환을 해결하는 약이나 시술이 이루어져야지만 가장 빠른 처방법이 되기는 하죠. 그런데 그 전에 앞서서 우리가 왜 그 기저질환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병의 원인이 되는 것은 전반적인 신체 기능이 감소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감기도 사실 유행을 하면 걸리는 게 당연하지만 우리가 면역력 자체가 굉장히 좋은 상태에서는 감기가 그냥 스쳐 지나가기도 하거든요. 병증으로 나타나지 않고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아무것도 없었다는 듯이 이겨내기도 해요. 왜냐하면 결국 질병을 싸워서 이겨내는 것은 자신이 갖고 있는 자가적인 회복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 내 인체 자체를 원활하게 고쳐놓지 못한다면 내 인체가 했었어야 되는 부분을 평생에 걸쳐서 약으로 대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죽는 날까지 약을 달고 살아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결국. 근데 이것이 마음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이제 인간관계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처와 스트레스를 너무나 각양각색의 이유로 많이 받게 되죠. 각양각색의 사람들 사이에서 각양각색의 이유로 힘들어지는데, 이것을 그때그때 하나하나 다 해결하고 그때마다 힐링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약을 달고 살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인데, 그게 아니라 어떤 스트레스와 상처가 들어오더라도 근본적인 마음에서 방어 기제가 잘 적용을 해서 힐링이 된다라고 하면 내 마음이 그것을 온전하게 힐링할 수 있도록 면역력을 높여놔야 된다라는 뜻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이 다이어트를 통해서 체중을 감량하는 것은 하나의 현상일 뿐이다. 체중을 감량해서 외모가 빼어나진다고 자존감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다이어트를 하게 만드는 심리 문제를 해결하고 상처를 치료하면 애초에 다이어트 자체가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항상 드리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뭐 빼어난 외모를 통해서 자신감을 얻거나, 아니면 다이어트 아니더라도 공부를 잘해서 자신감을 얻거나, 아니면 내가 일을 잘해서 자신감을 얻거나,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감을 충족하지 않아도요, 내가 심리 문제를 해결하고 상처 치료를 해서 자존감을 회복해 놓으면, 자존감이 충족되어 있으면 매사에 언제나 자신감은 충분히 유지가 된다라는 점이에요. 이처럼 몸이 됐든 마음이 됐든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부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이 될 수가 있다라는 점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이런 과장 광고에 속지 않는 근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양은선이 이해가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제가 좀 쉬운 말인데 조금 설명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쉽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저도 많이 노력을 하는 부분이라는 거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실시간 상담을 하고 있는데, 혹시 지금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궁금하신 점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이어트나 아니면 다이어트에 대한 심리 문제, 강박, 불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제가 상담을 해드리는 거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질문 올라오기 전까지는 제가 가져온 부분을 다시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재미는 좀 없습니다. 그냥 제가 왜 그러한지 다이어트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더 재미가 있을 거예요. 뭐 이렇게 하면 몇 킬로가 감량이 돼요. 막 이러면 되게 재밌겠죠. 그러면 나도 써보면 몇 킬로 감량되겠구나. 그리고 다이어트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면은 더 쉽게 뺄 수 있어요. 이런 거면 참 유용할 텐데, 사실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저는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바, 킵다이어트가 목표하는 바는 여러분이 다이어트를 하지 않아도 다이어트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지 않게 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예요. 왜냐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이어트는 여러분이 살이 쪄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살이 쪄서 다이어트를 하는 정도가 되려면 정말 고도비만이 돼서 그것이 내 생존과 연결이 됐을 때는 살이 쪄서 다이어트를 합니다. 근데 그 전에 내가 외형에 대해서 상처를 받고 컴플렉스가 있고 그리고 아니면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좀 더 관심을 필요로 할 때 이런 심리적인 문제에 있어서 다이어트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면 굳이 다이어트에 그 돈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알려드리고자 해서 이런 상담을 진행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번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이어트가 자기 관리랑 같은 맥락으로 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군살 없는 몸매가 자기 관리의 상징인 것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약간 뭐랄까 초현실적인 약간 판타지적인 그런 상징이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물론 이제 외형이 하나의 가치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모델이라든지 연예인이라든지 이런 트레이너 분들 아니면은 뭐 외형을 좀 중요시하는 영업직들 이런 경우는 외형을 관리하는 게 자기 관리의 일종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도리어 외형을 관리하는 것은 자신의 가치를 분산시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점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무언가를 개발을 하고 기획을 하고 뭔가 대외적인 활동보다는 앉아서 계속 아이디어를 내는 것에 집중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는 뭐 건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운동이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자신의 외형을 꾸미고 다듬고 할 정도의 운동에 몰입을 하고자 한다고 하면은 그만큼 에너지가 분산이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초면에는 후광 효과라고 해서 심리학에서도 외모적으로 좀 준수한 사람에게 뭔가를 좀 더 기대하게 만드는 심리가 작용을 한다고는 합니다. 그것이 이제 일과 결합이 된다고 하면 일에 대한 기대 효과가 생길 수는 있을 거예요. 초면에는 그렇죠. 근데 이건 정말 초면일 때뿐이지 인간관계가 지속이 되거나 업무 관계가 지속이 될 때는 그 후광 효과가 지속이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결국 밑바닥이 드러난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외모가 준수한 사람의 경우 업무적인 것도 자신의 이제 외모를 뒷받침해주는 하나의 격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느 정도 고만고만 아예 못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요즘에는 뭐 예쁜 사람이 일을 더 잘한다 뭐 이런 얘기도 막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사실 그냥 고만고만한 거지 어느 분야에 있어서 내가 최고에 해당이 될 정도가 되려고 하면은 외모든 뭐든 그냥 예의에 어긋나지 않을 정도, 너무 안 쉬고 너무 청결하지 않을 정도가 아니면은 외모에 할애할 시간에 좀 더 확실하게 자기 분야에 몰입하는 것이 더 최고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렇다면 대체 우리가 흔히 일컫는 자기 관리라는 말은 무엇이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외형에 대한 것만으로 자기 관리를 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기가 이제 가치를 추구하는 것에 있어서 뒷받침이 될 수 있을 정도의 건강을 유지하는 거. 그건 자기 관리가 맞아요. 왜냐하면 몸이 아프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거 외에 신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신체보다는 심리적으로 밸런스를 유지하는 부분, 그러니까 자가적인 힐링 시스템을 만드는 부분. 이런 것이 앞으로는 자기 관리에 대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앞으로 이렇게 지식 산업이 점점 고도화되면 될수록 더 이 심리의 밸런스는 자기 관리에 있어서 첫 번째 기준이 될 거라는 거를 예측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를 불문하고 외형을 따지는 것은 아마추어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또 자기 관리를 한답시고 이제 다이어트를 하는 거 외형도 아니고 다이어트를 하는 것은 더 아마추어라는 거. 그거를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각종 미디어 매체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뭐랄까 결혼을 해서 유부녀가 아니죠. 이제 아이 엄마 그리고 가정주부 분들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이제 커리어를 쌓고 있는 여자를 보면서 자신의 리즈 시절을 돌이켜보고 나는 뭐야 집에서 애만 보고 있고 맨날 똑같은 옷 입고 이렇게 자기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상처를 만들기도 하는데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는 게 그분들은 의미 안에서 내가 지켜야 되는 남편, 아이 이런 안에서 충분히 자기 역할을 충분히 잘 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커리어가 쌓이고 이제 외부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여성분들은
반면에 두 가지를 다 동시에 가져갈 수는 없거든요. 내 남편을 뒷받침하고 아이를 잘 양육하는 부분에서 다소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부분을 보지 못하고 가장 잘난 부분만 항상 부각하는 게 사실은 미디어고 이런 매체죠. 그게 바로 이제 상업적으로 수요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도 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박탈감 느끼시지 마시라고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어쨌든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 외에는 다 쓰잘데기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중심을 잡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또 이어서 제가 뭔가를 또 말씀을 드려볼 텐데, 오늘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설명드리는 부분이 뭔가 좀 생각을 전환해보는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또 이번에 말씀드릴 부분은 다이어트에 있어서 흔히 알고 있지만 그 대상이 주는 이미지나 개념이 내가 알고 있었던 거는 좀 반전이 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가령 우리가 이 식이 조절을 해서 다이어트를 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당연히 뭐 체중 감량을 하면 식이 조절하는 거 아니야? 뭐 에너지 섭취를 줄이는 칼로리 섭취를 줄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즘은 이제 식단에 대한 것들이 각양각색으로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특히 탄수화물을 많이 배제하거나 지방을 배제하거나 이렇게 영양소 섭취를 불균형하게 많이 조절을 해요. 저도 물론 다이어트를 시작한다고 하면은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식단을 많이 합니다. 그게 저한테 잘 맞아요. 전 탄수화물을 제한했을 때 가장 살이 잘 빠지고 효과적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 뜻의 진정한 의미는 한쪽의 영양을 부족하게 만들어서 다른 쪽을 보완시키는 상황에서 다이어트가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쪽에 에너지가 소모가 되기 때문에 칼로리 소모가 일어나고 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포도당이 부족해지면 그것에 대한 에너지를 대체하기 위해서 지방을 끌어다 쓰므로 이제 칼로리 소모가 일어나는 것이다. 체중 감량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즉 식이 조절 다이어트의 다른 말, 정확한 의미는요, 영양 결핍 체중 감량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고루고루 먹으면서 전체적인 칼로리를 제한하는 식이 조절도 있긴 한데, 이것의 문제점은 좀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아무튼 그래서 한쪽의 영양이 결핍이 되면 몸을 구성하는 물질 중에 어느 한 부분이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아무리 대체되는 영양분이 있어서 생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해도 대체는 대체일 뿐이지 온전히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도 다이어트는 하면 할수록 골병이 납니다. 이거는 확실해요. 제가 뭐 이것저것 다 해보고 건강하게도 해보고 안 건강하게도 해봤지만 결국 다이어트의 끝은 골병이에요.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비만한 사람도 영양 결핍인 경우가 많은데 어느 특정 음식만 고집을 해서 살이 찌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부분이 여성은 주로 당질 섭취일 경우가 높아요. 이처럼 영양 결핍이 어느 방향으로도 신체적 문제를 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심리가 됐든 신체가 됐든 뭐 기타 업무가 됐든 무엇이 됐든 이 밸런스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이어트를 할 때 내가 필요 이상의 식이 조절을 하는 게 아니라 과식만을 조절을 하고 식사는 골고루 충분히 섭취를 하는 게 좋다라는 건데, 과식의 개념은 무엇이냐? 지나친 정크푸드, 이런 패스트푸드 이런 것을 자주 섭취한다거나 당분이 많은 음식, 막 단 음료 요즘 되게 많죠. 커피숍만 가도 엄청나게 많은 음료가 많아요. 그런 거를 시도 때도 없이 먹는 것 등이 해당이 되고, 그것을 제외하고 일단 딱 내가 기초 대사량을 가진 만큼 건강하게 먹으면 성인 여자의 경우 거의 2000칼로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삼시세끼를 2000칼로리 정도로 먹으면 생각보다 충분히 포만감 있게 건강하게 먹을 수가 있거든요. 한식을 3끼 먹으면 2000칼로리 정도를 충분히 먹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딱 정상적인 식사만 유지를 해도 살이 안 찝니다. 똔똔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쉽게 말해서 기초 대사량만큼만 먹으면 살이 안 쪄요. 그래서 그렇게 유지를 해놓은 상태에서 거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뭐 뇌활동 에너지가 됐든 운동 에너지가 됐든 소모 에너지를 증가만 시키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전반적으로 칼로리를 줄이는 식이 조절을 하게 되면 그 역시 전반적인 신진대사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기초 칼로리 미만으로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을 줄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정확하게 자신에게 어떤 손해를 입히고 있는지는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필요에 의해서 손해를 입힌다고 하더라도 어느 부분이 어떻게 손해를 입히는지는 알아야 추후 내가 그것을 보완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다이어트를 만약 시작한다고 하면 분명히 이게 영양이 부족해지는 한쪽에 치우쳐지고 결핍이 되는 부분인 건 알지만 탄수화물을 제한합니다. 그러면서 탄수화물을 제한하면서 나타나는 대사의 저하라든지 신체의 문제점을 감안을 하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어요. 최소한 그러니까 제 자신이 다이어트를 하면서 제게 어떤 문제점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를 안 합니다. 이런 손해를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안 해요. 솔직히 아무리 손해 없이 다이어트를 한다는 거는 이제는 그런 방법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모르겠어요. 좀 더 이제 더 다이어트 관련된 부분에서 진화가 되고 다른 세계 각국에서 연구를 하다 보면은 손해 없이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겨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는 뭐 기존의 식이요법, 운동요법, 약물, 뭐 수술, 시술 다 해봐도 손해 없는 다이어트는 없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던 간에 시간이 소모가 되고 그리고 비용이 투자가 되고 노력이 들어갑니다. 사실 이것을 투자한다는 것은 이것을 투자에 대한 것을 빼앗기는 쪽은 손해가 난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여기 쓰는 돈이 있으면 다른 쪽에서 돈을 못 쓰게 되고 여기에 노력하고 있으면 다른 쪽에서 쓸 에너지가 부족해지는 것이 다 손해라는 거죠. 이 부분이 없는 다이어트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모 광고 효과처럼 잠만 자는데 살이 빠진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정말 그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필요하다고 하면 다이어트를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제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굳이 이런 손해를 감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다. 참 웃기죠. 다이어트 전문가인데 다이어트를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신체적으로 자신의 다이어트가 어떤 손해를 일으키고 그런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아는데 알았어. 그래도 나는 다이어트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다면 왜 그렇게까지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지, 혹시 강박은 아닌지 아니면은 외형에 의해서 상처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드시 체크를 먼저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강박과 상처만 제거를 하면 여러분 굳이 다이어트에 애먼 돈, 노력, 투자 이런 거 안 해도 다이어트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 투자하지 마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계속 제가 이렇게 재차 강조를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벌써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다 보니까 다들 사실 요즘에는 다이어트 얘기가 쏙 들어갔어요. SNS에서도 많이 사라졌고 다이어트보다는 최대의 관심사가 정해져 있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SNS를 보다가 약간 좀 웃긴 일이 있었는데 뭐냐면 1월 말경에 제가 분명 라이브 방송에서 이렇게 국가재난금 전염병이 유행할 때는 다이어트를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묻혔어요. 말 그대로 그냥 묻혔습니다. 근데 한 달이 지난 2월 20일경에 기사가 이런 시국에는 다이어트를 하면 안 된다. 잘 먹고 면역 체계를 보강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사가 났는데 전문가의 인터뷰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게 캡처가 돼서 엄청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울적해졌어요. 아무리 이제 제가 말을 해도 관심이 없다. 나는 듣보잡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울적해졌다가 그러다가 또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어쨌든 제가 여러분한테 드렸던 말이 틀린 말이 아니고 나름 전문가한테 인정을 받은 부분이죠. 그런 기분이 드니까 또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항상 늘 오락가락 하는데 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생각 하나로 이렇게 오락가락 하는 이유가 뭐냐면 생각의 방향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심리는 항상 대칭되는 반대 심리를 가지고 있고 세상 모든 것은 극과 극의 양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거든요. 예, 강치영님 말씀대로 타이밍 때문이기도 하죠. 시기적절하게, 그렇죠. 좀 더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면 대두가 되기도 하죠.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재차 강조를 하지만 지금은 다이어트가 중요한 때가 아니다 보니까 일단 건강을 항상 최우선시 하셔야 되고 잘 극복하고 이런 위기를 이겨내서 여러분들 모두가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제 더 열심히 일에 매진해서 최소한 이 경로를
제가 만약에 코로나 걸리면 이동 경로 뻔할 거예요. 집, 회사, 집, 회사, 집, 회사.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도 잘 극복해서 다음 주 수요일 오후 3시에도 웃는 모습으로 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